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 300만 원이면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고요. 은퇴 전에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재무설계사들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막상 노후를 맞이한 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신 어르신 10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이는 65세부터 78세까지 다양했고요. 사시는 곳도 가족 상황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였을까요? 10분 중 9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불안해요.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월 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불안해하실까요? 혹시 욕심이 과한 걸까요? 아니면 돈 관리를 잘못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이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노후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만나뵌 75세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마음은 텅 비었다는 그 말씀. 그 의미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 300만 원, 과연 실제로는 얼마를 쓸 수 있는 돈일까요? 먼저 만나뵌 분은 68세 김철수 어르신이십니다. 퇴직 전에는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대요.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서 매달 정확히 310만 원 정도가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부인과 단둘이 사시는데 아파트는 본인 소유고요. 대출은 없으십니다. 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300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세, 주민세 합쳐서 매달 약 15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부부 합산 월 4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벌써 6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300만 원이 24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래요. 겨울에 난방비까지 더하면 40만 원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전화, 휴대폰 요금 합치면 또 10만 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월 할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안보험 이런 것들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은 나간대요. 자,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60만 원 빼고 관리비 30만 원 빼고 통신비 10만 원 빼고 세금 보험료 30만 원 빼면요. 이미 17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경조사비 쓰기도 전에 말이죠. 김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쥐는 돈은 150에서 170이에요. 300이 아니라 150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난 박영희 할머니는 72세이십니다. 남편분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월 28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자녀분들이 용돈도 보태주셔서 대략 300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생활하시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기면 그냥 끝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건강할 때는 그럭저럭 살만한데 아프기만 하면 돈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시더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250만 원 정도 나왔대요. 한 달 수입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죠. 결국 수술은 미루셨답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프지만 참고 사신대요. 진통제로 버티면서요. 병원 한 번 잘못 갔다간 3개월치 생활비가 날아가요. 그러니 아파도 참게 돼요. 세 번째로 만난 정동진 어르신은 70세이십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월 32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해요. 부인과 함께 사시고 아들, 딸 각각 하나씩 있으십니다.
정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고정 지출은 관리가 되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산후조리원비가 모자란대요. 그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100만 원 나갑니다. 손주 돌잔치 하는데 축의금을 적게 낼 수도 없죠. 50만 원 나갑니다.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대요.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매정하게 못 굴어요. 그렇다고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가 끼인 세대예요. 부모님 모시기도 해야 하고 자식도 챙겨야 하고 실제로 정 어르신은 9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요양원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간대요. 본인 300만 원 중에서 어머님 요양원비 150, 거의 절반이 나가는 겁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세금, 보험, 관리비, 이런 고정 지출만 빼도 반토막이 나고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까지 더하면 정말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네 번째로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74세이십니다.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데 두 분 합쳐서 월 4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세요. 그럼 넉넉할 것 같죠? 그런데 이 할머니 얼굴에는 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거든요. 매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 타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간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요. 그런데 작년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때 나온 비용이 120만 원이었대요. 건강검진 하나에 거의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간 거죠. 게다가 검사 결과 합병증 위험이 있다고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젊을 땐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면 병원비가 제일 무서워요. 검사 한 번, 입원 한 번에 몇백씩 나가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병 걸리면 다 날아가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할머니 댁에서 의료비로 쓴 돈이 8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 67만 원씩 의료비로 나간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말이죠. 다섯 번째로 만난 최민호 어르신은 69세입니다. 비교적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부부가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활동적으로 사십니다. 연금 합쳐서 월 350만 원 정도 받으신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한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 유지 비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밥도 사야 하고 골프도 가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왕따 당한대요. 최 어르신이 속한 동호회가 있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모인답니다. 한 번 모이면 식사비, 술값, 2차 카페값 합쳐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나간대요. 한 달이면 20만 원이죠. 여기에 분기별로 골프 가는데 한 번 가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나갑니다. 안 나가면 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친구가 없어져요. 노후에 친구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돈 아끼려다가 사람까지 잃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친구들은 다 넉넉해 보이는데 나만 빠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리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 만난 김명숙 할머니는 70세이십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손주가 셋 있는데 다 예쁘다고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그늘이 있으셨거든요. 손주들 생일 때마다 용돈을 주신대요. 한 명당 10만 원씩. 석 달에 한 번꼴로 생일이 오니까 자주 나가죠. 여기에 설날, 추석 때 세뱃돈, 용돈 합치면 1년에 손주들한테만 200만 원 이상 쓰신답니다. 안 주면 되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주면 애들이 서운해하잖아요. 나중에 커서 우리 할머니는 인색했다고 기억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손주들 보는 게 낙인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가 한심해요. 사랑으로 봐야 하는데 돈 계산부터 하게 되니까. 일곱 번째로 만난 홍길동 어르신은 76세이십니다. 이 어르신은 독특하게도 가계부를 아주 꼼꼼하게 쓰고 계셨어요. 그 가계부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장 봐서 10만 원이면 장바구니가 그득했어요. 근데 요즘은 10만 원으로 봉지 2개도 안 돼요. 실제로 가계부를 보니 5년 전 식비가 월 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9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같은 품목을 사는데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계란 한 판이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7,000원, 삼겹살 1kg이 10,000원 하던 게 지금은 20,000원, 배추 한 폭이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6,000원. 홍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5년 전 300만 원이랑 지금 30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셨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우리 수입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여덟 번째로 만난 장미란 할머니는 71세이십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남편을 모시고 계십니다.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불안이라고 하세요. 지금은 데이케어 센터에 주 3회 보내는데 한 달에 60만 원 나간답니다. 만약 상태가 나빠져서 요양원에 가야 하면 월 200만 원 이상 들 거라고 해요. 그럼 남은 돈으로는 본인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장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가 너무 두려워요. 남편 요양원비 내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비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곳은 월 300만 원도 넘고요. 저렴한 곳도 15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간병비까지 더하면 더 늘어나죠. 이 할머니는 지금부터 조금씩 저축을 하고 계신답니다.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남편 요양비가 되겠죠. 그래도 안 모을 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로 만난 서정희 할머니는 67세이십니다. 비교적 젊으시고 연금도 350만 원 정도로 넉넉한 편이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도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도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30년이면 360개월이에요. 한 달에 300씩 쓰면 10억 8천이 필요해요. 지금 가진 돈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서 할머니는 지금도 아끼고 아끼며 사신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옷도 안 사시고 여행도 안 가세요. 지금 쓰면 나중에 없을까봐 무서워요. 70 후반, 80대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있어도 못 써요. 쓰는 게 무서워요. 이게 바닥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까지 9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였습니다.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자식들이 언제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성. 그게 이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10번째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조영자 할머니 75세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사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본답니다. 조 할머니의 월 수입은 정확히 315만 원이에요. 유족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합친 금액입니다. 아파트는 본인 소유고 대출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다 오래된 것 같았고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틀어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봐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누가 전화라도 하면 반가워서 한참을 통화하는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와요. 할머니는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어서 가끔 밥을 안 드신답니다. 귀찮기도 하고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고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도 먹기 싫어서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빵으로 때우신대요. 마트 가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혼자 먹을 건데 뭐하러 사나 싶어요. 사봤자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사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친구들이 많았대요. 같이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도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둘씩 친구들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고 어떤 분은 자식 집에 가서 같이 살게 됐고요. 지금은 연락하는 친구가 두세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것도 1년에 몇 번 보기 힘들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어도 다들 바빠요. 손주 돌보고 며느리 도와주고 나만 한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가 미안해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꽤 있으신답니다. 지출이 적으니까 매달 100만 원 정도씩 저축이 된대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몇 천만 원 됩니다. 이 돈 모아서 뭐 하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모아줘요. 쓸 데가 없으니까. 죽으면 아들한테 갈 텐데 아들은 잘 살아요. 내가 이 돈 모아서 뭐 하나 싶어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혼자 여행 가봤어요. 재미없어요. 누구랑 같이 가야 좋은 거지 혼자 가면 외로워요.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나이 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외로움, 쓸쓸함, 이런 건 돈으로 못 사요. 할머니는 요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랑 얘기할 때래요.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날씨 좋네요 이런 이야기 나눌 때가 제일 좋대요. 그 몇 마디 때문에 아침 산책을 나가요. 사람 목소리 듣는 게 좋아서.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좋아서. 조할머니는 최근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세요. 약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외로운 건 변함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통장엔 돈이 있는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조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돈이 충분해도 불안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걸요. 사회적 관계의 단절, 존재감의 상실, 고독감. 이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는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니까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집에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지금은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나이 들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돈 100억 있어도 친구 한 명 없으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기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게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조할머니는 지금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알아보고 계신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니까 나가서 사람들이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돈 쓰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제가 10분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으로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세금, 보험,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을 제하면 절반도 안 남아요.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등등 계획할 수 없는 지출들이 계속 생깁니다. 셋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수명 연장, 건강 악화 등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넷째,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소속감, 존재 의미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분이 다 불안하고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월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도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다시 두 분의 어르신을 더 만나봤습니다. 같은 경제 상황인데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먼저 만난 분은 강수진 할머니 72세이십니다. 할머니 역시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경제적으로는 앞서 만난 분들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할머니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세 가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다니신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노래도 배우고 점심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요. 둘째,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인데 한 달에 4번 정도 가신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내가 감사하게 느껴져요.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싶어요. 셋째, 손주 돌봄이 아니라 이웃 아이 돌봄을 하십니다. 근처에 사는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방과 후에 아이를 2~3시간씩 봐주신대요. 돈을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거라고 하세요. 아이 돌보면 내가 더 좋아요. 애가 나를 필요로 하니까. 할머니, 할머니 부르면서 안기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돈 주고도 못 사는 행복이에요. 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엔 집에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걱정만 늘더라고요.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니까 그런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요즘 너무 바빠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다고 하세요. 노래교실 가고, 봉사 가고, 아이 돌보고, 친구들 만나고. 저녁 먹고 나면 피곤해서 일찍 잠드신답니다. 바쁘게 사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그게 좋아요. 심심할 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 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게 사신답니다. 노래교실 회비 한 달에 3만 원, 봉사 갈 때 교통비,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비용. 이런 것들 합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도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지출이에요. 이 돈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니까. 병원비 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실제로 할머니는 건강도 좋아지셨대요. 예전에 혈압약 먹었는데 요즘은 혈압이 정상이 돼서 약을 끊으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활동적으로 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래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박동수 어르신 70세이십니다. 이 어르신도 월 32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부인과 함께 사시는데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박 어르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좀 달랐어요. 이분은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돈을 아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나중을 위해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중이 언제인가?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게 맞나? 어르신은 작년에 친한 친구를 잃으셨답니다. 그 친구분이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기만 하셨대요. 은퇴하고 나서도 여행 한 번 안 가시고 외식도 안 하시고 아끼고 또 아꼈답니다. 노후를 위해서요. 그런데 72세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모아둔 돈은 자식들한테 갔고요. 박 어르신은 그 장례식장에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내 친구는 뭘 위해 평생 아끼고 산 건가? 자식들 좋은 일 시켜준 거지 본인은 뭘 누려봤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르신은 생각을 바꾸셨어요. 물론 무분별하게 쓰시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것에는 돈을 쓰기로 하셨답니다. 첫째, 부부 여행. 1년에 2번 정도 국내 여행을 가신답니다. 한 번 가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아깝지 않다고 하세요. 둘이서 추억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돈은 못 가져가도 추억은 남잖아요. 둘째, 건강 투자. 운동 프로그램에 가입하셨어요. 한 달에 10만 원인데 전문 트레이너가 노인 맞춤 운동을 가르쳐 준답니다. 돈 아껴서 나중에 병원비로 100만 원 쓰는 것보다 지금 10만 원 써서 건강 유지하는 게 낫죠. 셋째, 자녀들한테 미리 주기. 어르신은 자녀들이 지금 제일 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 교육비, 집 장만 등등. 내가 죽어서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지금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녀 가정에 각각 500만 원씩 주신답니다. 증여세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요. 내가 살아있을 때 고마워하는 모습 보는 게 좋아요. 죽어서 주면 내가 그걸 못 보잖아요. 박 어르신이 계산을 해보셨대요. 지금처럼 쓰면 80세까지는 문제 없고 그 이후는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로 버티면 된다고 하세요. 어차피 나이 들면 쓸 데도 없어요. 80 넘어서 뭘 그렇게 많이 쓰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예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 돈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으로 뭘 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하죠. 어르신 부부는 요즘 정말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산책하고 운동 가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저녁엔 둘이서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고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질은 올라갔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돈 많이 모아봤자 못 쓰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두 분을 만나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월 300만 원인데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요.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것. 강할머니처럼 노래교실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이런 활동이 돈은 조금 들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을 사는 것. 박 어르신처럼 미래만 걱정하지 않고 현재도 즐기는 것. 물론 무계획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도구로 보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아는 것.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 강할머니처럼 아이를 돌보거나 봉사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것. 이게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첫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둘째,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넷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돈보다 훨씬 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월 300만 원, 객관적으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금, 보험,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절반 정도만 남아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경조사비가 더해지면 손에 남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둘째,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만듭니다. 셋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고독감, 소외감, 존재감 상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동호회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이게 나중에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걱정만 늘어나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둘째, 현재를 소중히 하세요.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계획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여행, 취미, 건강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돈은 못 가져가지만 추억은 남습니다. 셋째,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세요. 돈 모으는 게 목표가 되면 불안은 끝이 없어요. 돈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으로 불안하신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나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불안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에서 나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더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웃었는지, 무엇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는지, 어떤 작은 행복을 발견했는지. 조영자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통장엔 돈이 있는데 마음은 텅 비었어요. 이 말씀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마음을 채우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관계고 의미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노후를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40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떨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100만 원 더 받으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길까요? 궁금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노후에 얼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0대에 깨닫는 인생의 잔인한 진실 7가지. 제목부터 좀 무겁죠?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잠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80세 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실감하지 못했죠. 하지만 70이 넘고 80이 되니까 이제야 보이더라고요. 인생의 진실이요. 잔인하고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들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인생에는 나이 들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말해줘도 실감하지 못해요. 직접 겪어야, 그 나이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이 영상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담았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때로는 잔인하고 슬픈 진실들이에요. 하지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 40대, 50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새기세요. 60대, 70대 분들은 공감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겁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자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다는 것. 부모가 되면 자식이 전부인 시절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 아이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칩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렇게 30년을 자식 중심으로 삽니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엄마 아빠 매일 부르고 따라다니고 떨어지기 싫어하죠. 부모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겠지. 하지만 아이들은 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모보다 친구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아요. 부모는 조금 섭섭하지만 이해합니다.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이제 자식들은 본인 인생이 바빠요. 직장 다니고 배우자 챙기고 애 낳으면 애 키우고 부모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은 하는데 시간이 정말 없어요. 부모는 기다립니다. 오늘은 전화가 올까? 이번 주말에는 올까? 하지만 전화는 잘 안 옵니다.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시나요? 부모가 전화하면 자식은 급하게 받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빠. 5분, 10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어요. 부모는 섭섭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혼자인데 너는 5분도 안 되니?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먹이고 애들 숙제 봐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밀린 집안일하고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장 보고 친구 만나고 부모님 찾아뵐 시간이 없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부모는 기대합니다. 오늘은 오래 있겠지? 한 달 만에, 2달 만에 보는 건데. 하지만 자식들은 점심 먹고 일찍 갑니다. 차가 막히니까, 애들 학원 가야 하니까,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핑계는 많습니다. 부모는 서운하지만 억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가거라.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5세이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닙니다. 박 할머니는 지방에 혼자 사세요. 예전에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3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박 할머니가 전화하면 아들은 항상 바쁩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안 옵니다. 박 할머니가 다시 전화해야 해요. 아들은 미안해합니다.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요즘 너무 바빠. 박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해요. 나는 너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사는데 너는 나 생각할 시간이 그렇게 없니? 명절에 아들이 내려옵니다. 박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장 보고 집 청소하고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명절 당일 아들이 며느리, 손주 데리고 옵니다. 박 할머니는 너무 기뻐요. 밥상 가득 차려서 대접합니다. 하지만 점심 먹고 2시간도 안 돼서 아들이 일어납니다. 엄마, 우리 가봐야 해. 차 막히기 전에 가야 해. 박 할머니가 말합니다. 벌써? 좀 쉬다 가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내일 출근해야 돼. 애들도 내일 학원 가야 하고. 박 할머니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아들 가족이 떠나고 박 할머니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상 가득 남은 음식들. 박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그 음식을 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2시간 만에 가버렸네. 다음에는 언제 보나? 박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엄마 그렇게 부르더니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식들도 본인 인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정말 바쁩니다. 부모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전부지만 자식에게 부모는 여러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게 하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세요. 외로우면 친구를 만들고 취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2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소중함을 몰라요. 아프지 않고 힘이 넘치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밤새워도 괜찮고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고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운동? 나중에 해도 돼. 술, 담배? 이 정도는 괜찮아. 과로?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50대, 60대가 되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 드물어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서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명예가 높아도 아프면 의미 없습니다. 아무도 병상에 누운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가족도 친구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존엄성도 잃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저귀 차고 누군가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프기 전에는 몰라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최할아버지는 70세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살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습니다. 팔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최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뇌졸중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밥 먹는 것도 흘리고 옷 입는 것도 힘들어요. 사업은 아들이 이어받았고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문안 처음에는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지 않아요. 최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병원 가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창밖 보고 그게 전부입니다. 최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명예가 뭐가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걸. 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술 좀 덜 마실 걸, 담배 좀 안 피울 걸.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망가진 몸은 되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감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이 들어 아프면 그때야 깨달아요. 건강이 전부였다는 것을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운동하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는 늦어요.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돈이 없으면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슬프고 잔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혈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효도는 자식의 의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자식들이 존중합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에 참여시키고 잘 모십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난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에서 배제하고 귀찮아합니다. 형제들끼리 모임이 있어도 가난한 부모는 초대받지 못해요. 밥값 내기 부담스럽고 분위기 어색해지니까요.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친척은 환영받지만 가난한 친척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축의금, 조의금을 제대로 못 낼 거니까요. 손주들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부유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아합니다. 용돈도 많이 주고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요. 하지만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용돈도 안 주고 선물도 없고 오히려 부모한테 부담만 되니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78세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후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고 계세요. 아들이 셋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이 정할아버지를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미루기 바쁩니다. 형님이 모시세요. 동생이 모시세요. 이렇게 떠넘기죠. 아들들이 모이면 정할아버지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형제들끼리 외식하고 술 마시고 골프 치는데 아버지는 빼요. 왜? 아버지가 가시면 돈을 못 내시니까. 형제들이 아버지 몫까지 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정할아버지 차례가 되면 아들들이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집은 좁아서 올해는 형님 집에서 하죠. 실제로는 정할아버지가 준비할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정할아버지는 서운합니다. 나도 아들들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 차리는 신세가 됐어요. 아들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한테 용돈 10,000원, 50,000원씩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요. 할아버지 생신에도 손주들이 잘 안 옵니다. 부모가 가라고 해도 핑계대고 안 가요. 정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나를 존중했어요. 내 의견을 물어보고 잘 모셨죠. 하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대우가 달라졌어요. 아들들도 손주들도 나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효도는 경제력이더라고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잔인한 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은 발언권이고 존중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자식한테 짐이 안 되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진실이에요. 평생 가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70이 넘어서 깨닫습니다.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은 의무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이건 도덕적 의무예요. 하지만 친구는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고 선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진심일 수 있어요. 자식들은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전화도 5분, 10분이 전부죠. 하지만 친구는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시간 맞춰서 만나요. 함께 산책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외로울 때 자식한테 전화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한테 전화하면 바로 만나자고 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고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시키기 싫고 짐이 될까봐 말 못합니다. 하지만 친구한테는 편하게 말해요. 같은 나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니까 이해해 주거든요. 자식은 혈육이지만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친구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대화가 잘 통해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조할머니는 75세이세요. 자식이 둘 있는데 둘 다 해외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전화는 가끔 오는데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워요. 조할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 보고 싶고 손주들 보고 싶고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고 한국 올 시간도 없어요. 그때 조할머니는 옛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50년 만에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서 산책하고 차 마시고 이야기합니다. 조할머니는 친구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요. 자식들이 보고 싶다는 것, 외롭다는 것,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 친구는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자식들이 바쁘고 혼자 사는 것도 비슷하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플 때도 친구가 병원 데려다주고 외로울 때도 친구가 전화해주고 지금 조할머니한테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식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조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자식들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못 봐요. 하지만 친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족은 의무지만 친구는 선택이고 그래서 더 진심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젊을 때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나이 들어서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친구만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시간은 정말로 무섭도록 빠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느립니다. 하루가 길고 일주일이 길고 1년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내년에 해도 되지, 내후년에 해도 되지. 이렇게 미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가 새로운 경험을 덜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70대가 되면 1년이 정말 빠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이렇게 느껴져요. 10년이 1년처럼 지나갑니다. 그제 60이었는데 벌써 70, 얼마 전에 70이었는데 벌써 80,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인생이 끝나요. 여행 가고 싶으면 지금 가야 합니다. 내년에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취미 배우고 싶으면 지금 배워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배울 기력이 없을 수 있어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지금 만나야 합니다. 몇 년 미루다 보면 친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0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니까 자유였어요.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걸 다 해야지. 여행도 가고 취미도 배우고 친구도 만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1년만 쉬고 내년부터 여행 가자. 이렇게 미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손주가 태어났어요. 손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여행은 내년에 가자. 또 미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여행은 무릎 나으면 가자. 또 미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친한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같이 여행 가기로 했던 친구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갔을까? 왜 미뤘을까? 친구는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할아버지는 혼자 여행 갈 엄두가 안 나요. 같이 갈 친구도 없고 본인 건강도 안 좋아졌고 결국 여행은 못 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왜 그때 바로 갔을까요? 은퇴하고 1년만 미루지 말고 바로 갔어야 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1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여행 갈 기력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평생 후회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내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친구는 떠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해요. 6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후회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진실일지도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매일 후회합니다. 자식한테 더 잘할 걸. 화내지 말고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할 걸. 배우자한테 더 잘할 걸.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고마워할 걸. 부모님한테 더 효도할 걸.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 모실 걸. 친구한테 더 잘할 걸. 연락 자주 하고 더 자주 만날 걸. 건강 관리할 걸. 운동하고 금연하고 술 덜 마실 걸. 돈을 모을 걸. 낭비하지 말고 저축하고 노후 준비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매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떠난 친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가진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후회는 그저 마음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강 할아버지는 80세이세요. 아내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 할아버지는 평생 아내한테 잘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내한테 맡기고 본인은 일만 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은퇴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내가 보였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아내. 강 할아버지는 미안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이미 아팠어요. 암이었습니다.
1년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강 할아버지는 매일 후회합니다. 왜 그때 잘해주지 않았을까? 왜 평생 고생만 시켰을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잘해줄 기회도 없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매일 후회해요. 매일 아내 생각하면서 울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아내가 돌아오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실천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잘못했으면 용서 구하고, 화해하세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 진실입니다. 7번째,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혼자 나와요. 그리고 혼자 죽습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요. 젊을 때는 이 진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혼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을요. 배우자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본인 인생에 바빠서 곁에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뜸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결국 혼자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혼자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는 건 혼자입니다. 그 두려움, 그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없어요. 혼자 견뎌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윤할머니는 85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1년은 병원에서 보냈어요. 처음 3개월은 자식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간병인도 고용하고 잘 돌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일하고 애들 키우고 바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윤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간병인이 있지만 간병인은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윤할머니는 혼자 천장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만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마지막 날 윤할머니는 혼자 병실에 있었습니다. 새벽이었고 간병인은 잠들어 있었어요. 자식들은 집에 있었고요. 윤할머니는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간병인이 깨어나서 발견했을 때 윤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자식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할머니는 혼자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고 혼자 죽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예요. 잔인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죽음은 두렵지만 잘 산 인생은 평화로운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0대에 깨닫는 인생의 잔인한 진실 7가지. 첫째, 자식들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다. 둘째,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다. 셋째, 돈이 없으면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 넷째, 친구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은 정말로 무섭도록 빠르다. 여섯째, 후회는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일곱째, 결국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이 진실들은 잔인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고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고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 챙기고 돈 모으고 친구 관계 유지하고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마세요.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후회 없이 사세요. 70대, 80대 어르신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말고 친구를 만들고 건강 관리하고 하고 싶은 거 지금 하세요. 후회를 내려놓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되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 의미를 만들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목부터 무섭죠? 자식에게 집 줬다가 쫓겨났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잠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살던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요. 아들이 방에 들어옵니다. 엄마, 짐 싸세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이 차갑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엄마 집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는 방 하나 쓰시면 되는데 며느리가 싫대요.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을 산 집인데, 제가 너한테 준 집인데, 왜 나를 쫓아내니? 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이미 아들 것입니다. 할머니가 3년 전에 증여했거든요. 아들은 합법적으로 집 주인이고 할머니를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5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실화입니다. 이름과 지역만 바꿨을 뿐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가슴 아프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특히 60대, 70대 부모님들, 지금 자식에게 집을 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자식분들도 보세요.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하시려고 한다면 꼭 말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부모들은 살아생전 집을 자식에게 줄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생전 증여를 고민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상속세를 절약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 상속세가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 둘째, 자식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자식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집이라도 줘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자식이 전세 살거나 월세 살면 부모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자식 거니까 지금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효도를 기대하며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건부예요. 집을 주면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집을 받았으니 나를 잘 모실 거야. 나중에 내가 아프면 돌봐줄 거야. 같이 살면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집을 줬다고 해서 자식이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넷째, 며느리나 사위에게 잘 보이려고 줍니다. 특히 며느리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미움받기 싫고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큰 선물을 하는 겁니다. 집을 주면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도 좋아지고 며느리가 나를 잘 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집을 받고 나면 오히려 시어머니를 귀찮아하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이제 집도 받았으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전 증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남에게 집 줬다가 요양원 보내진 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올해 78세이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어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50평대 아파트인데 시세가 20억 원 정도 됐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산 집인데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아들이 둘 있으세요. 장남은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있었고 차남은 미혼이었어요. 5년 전 장남이 박 할머니한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 전세금 올려달래요. 집 사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대출도 안 나오고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지금 주시면 증여세도 덜 내고요. 저희가 엄마 모실게요. 같이 살아요. 박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차남한테도 뭔가 줘야 하는데 장남한테만 주면 형제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하지만 장남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챙길게요. 동생 결혼할 때 제가 도와줄게요. 엄마, 저희가 효도할게요. 같이 살면서 모실게요. 박 할머니는 결국 집을 증여했습니다. 증여세가 4억 원 정도 나왔는데 박 할머니가 저축한 돈으로 냈어요. 등기를 장남 앞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사와서 함께 살았어요. 며느리도 친절했고 박 할머니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박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가 공부해요. 박 할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막습니다. 어머니, 부엌은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박 할머니가 친구를 집에 초대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어머니, 손님 오시면 집이 어수선해져요. 밖에서 만나세요. 점점 박 할머니는 집에서 눈치 보게 됐습니다. 자기 집인데, 아니 자기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3년째 되던 해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어요. 제 친정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모시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친정 엄마 못 모시잖아요.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또래 친구들도 있고.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어요. 나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10년을 참았어요. 이제 내 엄마 모실 차례예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나 아니면 어머니.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집에서는 심심하시잖아요. 박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2억짜리 집을 줬는데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울면서 항변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이게 내 집이야.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이제 제 집이에요.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싫다는데 제가 어떡해요. 박 할머니는 차남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차남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엄마, 형한테 집을 주신 건 엄마 결정이잖아요. 저는 월세 살아요. 모실 형편이 안 돼요. 결국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요양원이에요. 국민연금으로 충당이 안 돼서 저축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억짜리 집 주인이었던 박 할머니는 지금 6평짜리 요양원 방에서 살고 계세요.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집을 왜 줬을까? 아들을 믿었는데, 며느리를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2억짜리 집 주고 요양원비 내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바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법적으로 박 할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은 이미 아들 명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도 불법이 아닙니다.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딸에게 집 줬다가 사위한테 쫓겨난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75세이세요.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아파트를 사줬고 결혼 비용도 다 대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인천의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시세가 7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6년 전 딸이 아버지한테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같이 살아요. 근데 아빠,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어차피 제 거잖아요. 지금 해주시면 증여세도 적게 나와요. 김 할아버지는 외동딸을 믿었습니다. 딸은 효녀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아버지를 잘 챙겼어요. 김 할아버지는 집을 딸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딸 부부가 냈어요. 등기를 딸 앞으로 옮기고 김 할아버지는 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딸이 잘 챙겨주고 사위도 친절했습니다. 손주들도 귀엽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위와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사소한 일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 생활 방식, 집안일 분담 이런 거요. 김 할아버지는 나름대로 의견을 말했는데 사위가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너무 간섭하셔. 우리 일에 왜 자꾸 의견을 내세요? 딸이 아버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김 할아버지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점점 커졌어요. 사위가 김 할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김 할아버지는 집에서 눈치 보며 지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사위가 폭발했습니다. 장인 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 불편해요. 다른 데 가서 사시면 안 될까요? 김 할아버지가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내 집인데? 내가 딸한테 준 집인데?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 집인데요? 장인 어른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김 할아버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이 뭐라도 말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딸도 본인 편이 아니구나. 결국 김 할아버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딸한테 준 지 3년 만에 쫓겨난 거예요. 지금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빠듯합니다. 딸과는 거의 연락이 없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딸을 믿었는데 사위가 이럴 줄 몰랐어요. 딸도 날 버릴 줄 몰랐고요. 7억짜리 집 주고 월세방에서 늙어가고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요. 여러분, 외동딸한테 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변수예요. 그리고 딸이 아버지 편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딸도 본인 가정이 우선이니까요.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아들 이혼 후 며느리가 집 주인 된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72세이세요. 아내와 함께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시세가 8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8년 전 아들 부부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요. 왜 공동 명의로 했을까요? 며느리가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해요.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이 할아버지 부부는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증여하고 나서도 계속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등기만 아들 부부 명의로 바뀐 거고 실제로는 계속 살았습니다. 5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5년째 되던 해 아들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고 결국 이혼 소송을 했어요.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니까 며느리가 절반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 집인데 며느리가 왜 권리를 주장해?
하지만 법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돼 있으니 며느리도 절반의 소유자예요.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며느리가 절반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반씩 나누라는 판결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팔아서 4억씩 나누자고요. 아들은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인데 어떻게 팔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법적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공동 소유자니까 매각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부부는 집을 지키려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4억 원을 빌려서 며느리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72세에 4억 원 빚을 진 겁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지금도 이 할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세요. 경비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받으십니다. 아내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세요. 두 분 다 70 넘으셨는데 빚 갚으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명의도 넣어준 게 실수였어요. 아들이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8억짜리 집 줬는데 지금 4억 빚더미에 앉았어요. 언제 이 빚을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혼율이 높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35%가 이혼해요. 특히 결혼 초기에 이혼율이 높습니다. 공동 명의로 증여하면 이혼 시 전 배우자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갑니다. 재혼한 아들, 새며느리가 시부모 내쫓은 조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조할머니는 78세이세요. 남편과 함께 부산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들은 6년 전에 재혼했어요. 새며느리는 초혼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들 부부한테 조할머니가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새 출발하는데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재혼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새며느리도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조할머니 부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새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부모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왜 우리가 모셔야 해요? 제 친정 부모도 아니고 당신 부모잖아요. 저는 초혼인데 시부모까지 모시는 건 너무해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한테 집을 주셨잖아. 새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부모가 알아서 준 거지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집 받았으니까 모셔야 한다는 법 있어요?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부모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와이프가 힘들어해요. 다른 데 가서 사시면 안 될까요? 조할머니 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줬는데 나가라고? 재혼한 아들 도와주려고 준 건데? 하지만 아들은 새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저도 재혼인데 이번엔 잘 살고 싶어요. 와이프 마음 상하면 또 이혼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이해해 주세요. 조할머니 부부는 형제들한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셔주지 않았어요. 다들 본인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조할머니 부부는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8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어요. 15평짜리 임대 아파트입니다. 조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재혼한 아들 도와주려고 집을 줬는데 이런 결과가 올 줄 몰랐어요. 새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고 아들이 날 버릴 줄 몰랐어요. 8억짜리 집 주고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참 서럽습니다. 여러분, 재혼 가정은 더 복잡합니다. 새 배우자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없어요. 의무감도 없고 정도 없습니다. 재혼한 자식에게 집을 주는 건 정말 위험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식이 집 담보 대출받고 잠적해버린 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강 할머니는 75세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인천에 작은 빌라를 갖고 계셨어요. 시세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4년 전 아들이 어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사업할게요. 강 할머니는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제 사업 잘 되면 엄마도 편하게 모실게요. 어차피 나중에 제 집이잖아요. 지금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세요. 강할머니는 믿었습니다. 명의만 바꾸는 거니까 자기는 계속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강할머니가 저축한 돈으로 냈어요. 등기가 아들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강할머니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았고 아들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연체됐는데요. 빨리 갚으셔야 해요. 강할머니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댁집 주소로 돼 있는 이 집이요. 1억 원 대출이 있어요. 석 달째 연체 중이에요. 강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안 갚으시면 경매 넘어갑니다. 강할머니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아들 직장에 찾아갔는데 아들은 회사도 그만뒀대요. 집에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더라고요. 아들이 잠적한 겁니다. 강할머니가 알아보니 아들이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빚이 더 늘어나자 아들은 도망간 겁니다. 강할머니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야 해요. 강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강할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1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친척들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이 경매로 나갔습니다. 강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75세 나이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도와줘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강할머니는 지금도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강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 몰랐어요. 명의만 바꾼다고 했는데 몰래 대출을 받을 줄 몰랐어요. 2억 5천짜리 집을 잃고 지금 임대주택에 살아요. 아들은 도망가고 나는 노숙자 될 뻔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억울하시나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법이 이 부모님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법은 부모를 보호하지 못할까? 증여라는 건 법적으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겁니다. 등기를 자식 명의로 바꾸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자식 것이에요. 부모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거주권도 없고 사용권도 없습니다. 자식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부양 의무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민법에 부양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수준이에요. 그것도 자식이 경제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식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거주권은 어떨까요? 증여할 때 거주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식이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냥 증여만 하고 거주권 설정은 안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증여 취소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준 건 되돌릴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예요. 하지만 이것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안 돼요. 폭행이나 학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어떨까요? 비슷한 소송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부모가 패소했습니다. 증여는 유효하고 자식이 부모를 집에서 내보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에요. 일부 승소한 경우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다거나 재산을 탈취하려고 협박했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 부모는 법적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믿고 준 건데 배신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증여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게 최선이고 꼭 해야 한다면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증여와 상속은 뭐가 다를까요?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겁니다. 등기를 바꾸는 순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 것이에요. 부모가 집에서 살고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식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고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에서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기본 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런 식이에요. 총 공제 금액이 10억 원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옵니다. 물론 재산이 아주 많으면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가정은 상속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해요. 유류분 제도도 있습니다. 상속 시에는 자식들이 최소한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한 자식한테만 다 주면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는 유류분 제도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돼요. 정리하면 상속이 증여보다 안전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세금도 대부분 더 적게 나와요. 그럼 꼭 증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재산 이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증여 대신 유언장으로 상속을 지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 것이고 사망 후에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세요. 둘째, 신탁제도를 활용하세요.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부모가 평생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사망 후에 자식에게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신탁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셋째, 부담부 증여를 하세요. 집을 주되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부모를 평생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조건을 안 지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대차 계약을 하세요. 증여하지 말고 무료로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집은 여전히 부모 것이고 자식이 사용만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다섯째, 거주권을 설정하세요. 증여하더라도 부모의 평생 거주권을 등기부에 명시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함부로 못 내쫓습니다. 여섯째, 조건부 증여를 하세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세요.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잘 모시면 증여한다는 식이에요. 일곱째,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자식 말만 듣고 결정하지도 마세요. 제3자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충격적인 실화를 들었습니다. 첫째, 장남에게 2억짜리 집 줬다가 요양원 보내진 박 할머니. 둘째, 외동딸에게 7억짜리 집 줬다가 사위한테 쫓겨난 김 할아버지. 셋째, 아들 이혼 후 며느리한테 집의 절반 빼앗긴 이 할아버지. 넷째, 재혼한 아들의 새며느리한테 쫓겨난 조할머니. 다섯째, 아들이 집 담보 대출 받고 잠적해버린 강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같이 살 거라고, 잘 모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준 순간 자식의 태도가 변했어요. 며느리, 사위가 개입했고 이혼이나 재혼이 변수가 됐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이 부모님들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생전에 집을 자식에게 주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며느리,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집이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집을 지키세요. 죽을 때까지 본인 명의로 갖고 계세요. 자식에게 주고 싶으면 유언장으로 상속하세요. 꼭 증여해야 한다면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거주권 설정, 부담부 증여, 신탁 이런 방법을 쓰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식 말만 듣지 마시고 변호사, 세무사 의견을 들으세요. 그리고 자식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집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정받고 싶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것이어야 합니다. 효도는 집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대, 70대 부모님들께 보여드리세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세요.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법률 상담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집은 지키시고 자식과는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노후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병? 외로움? 죽음? 물론 이것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앞입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세요. 장바구니에는 라면 한 봉지, 계란 한 판, 김치. 계산원이 말합니다. 모두 7,500원입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여십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 세어보니 6,000원밖에 안 됩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빼십니다. 계란 빼고 계산해 주세요. 계산원이 다시 계산합니다. 5,200원입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고 물건을 받아 나가시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가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노년에 가난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준비한 돈이 부족한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저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여유가 없고 결국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돈 없는 노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6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요.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마주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지금 알고 준비하면 이런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눈이 침침하고 젊을 때는 참을만 했는데 나이 들면 참기 힘들어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고 약 처방받고 치료받아야 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비가 무섭거든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합치면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병원비로 10만 원, 20만 원 쓰면 그 달은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싼 진통제. 한 통에 2,000원, 3,000원 하는 거요. 그거 먹으면서 통증을 견딥니다. 하지만 진통제로는 병이 낫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통증만 줄어들 뿐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지면 그때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초기에 갔으면 간단하게 치료됐을 병이 이제는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듭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해요. 자식들도 여유가 없는데 부모 병원비 대느라 힘듭니다. 부모는 미안하고 자식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치료 안 할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약값도 부담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약국에서 약값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한 달치 약값이 5만 원, 10만 원. 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안 삽니다. 또는 약을 반만 삽니다. 의사가 한 달치 처방했는데 2주치만 사는 거예요.